이제 과학과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시간인데요. 뉴턴은 근대 과학의 아버지죠.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상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뉴턴이 위대한 점은 만류 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그 항성과 행성의 궤도 같은 것들을 이제 완전하게 알아낸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학적인 언어로 공식으로 그렇게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 물리학은 그 고전 물리학은 수학에 의해서 다 수학 방정식에 의해서 다 증명이 됩니다. 이거 뉴턴이 이제 그것을 완성한 거죠. 그래서 운동의 3법칙, 작용과 반작용, 뭐 가속도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런 법칙들도 다 수학 공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해내고 또 밝혀지게 되는 거죠. 뉴턴에 의해서. 그래서 뉴턴의 이런 고전적인 물리학에 따르면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의 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속도만 상대적인 거죠. 빠르다 느리다 이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속 100km, 시속 150km로 KTX가 가고 있으면 그 옆을 내가 시속 100km로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나한테는 그 150km로 움직이는 KTX가 100km로 운전하고 있는 나한테는 몇 킬로로 보이는 거예요? 50km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속도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고 속도가 상대적인 거죠. 이게 뉴턴이 시간과 공간 축에서 움직이는 운동을 상대적으로 측정하고 그것을 수학으로 공식화하고 이렇게 측량하고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런 물리적인 세계관을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거죠. 근데 18세기, 19세기에 빛에 관한 이제 연구가 시작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등을 켜고 있는데 누가 발명했죠? 전구를? 에디슨이 발명했죠. 그래서 이 빛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결국에는 이 빛이 전자기파라는 걸 밝혀내요. 빛은 전자기파라는 거예요. 전기의 힘으로 이게 들어오는데 전기가 자기랑 같은 힘이라는 거예요. 전자기 장을 이룬다는 거예요. 두 가지 힘이 조화롭게 하나의 장으로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자기파예요. 그래서 전기장은 이런 횡축으로 이런 움직이고 이렇게 또 맞은편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기장은 움직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전자기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런 전자제품이나 어디나 전자기파가 우리 주위에도 지금 전자파가 계속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자기파를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면 이거 안 돼 있네. 제가 따로 또 했었는데 하여튼 이 전자기파 안에 그 태양에서도 전자기파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 전자기파 중에 라디오파도 있고 그 전자기파 종류 중에는 뭐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빛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여기에 전자기파 중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시광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파 중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가시광선의 색깔 스펙트럼인 거죠. 근데 이렇게 이 전자기파가 곧 빛이고 빛은 전자기파 성질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과학자들이 빛의 속도를 측정해 봤더니 이 전자기파의 속도를 측정해 봤더니 절대 속도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속도가 아니라 절대 속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파는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움직여요. 1초에 30만 킬로인데 이게 재밌는 게 빛의 속도는 내가 시속 100km로 차를 몰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헤드라이트를 탁 켰어요. 그러면은 1초에 30만 킬로로 빛이 쫙 나갈 거잖아요. 그때 내가 100km를 달리고 있으니까 가속이 된 거잖아요. 100km가. 그럼 30만 100km로 빛의 속도가 빨라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30만 킬로는 거예요. 빛은. 내가 가속을 해도 빛은 항상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빛이 지금 30만 킬로의 속도로 나한테 와 닿는 거예요. 그럼 내가 뒤로 한 발짝 물러나면 조금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나에게 도달한 시간이. 똑같이 1초 내에 도달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면 더 일찍 맞아야 되잖아요. 빛을. 근데 그런 게 내가 빛이 1초에 30만 킬로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내가 그 옆을 시속 1초에 20만 킬로로 빛을 따라가잖아요. 그래도 빛은 나에게 30만 킬로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속도로 따라가든 그 속도는 변하지 않고 항상 그 30만 킬로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빠르게 가든 늦게 가든 상관없이. 되게 이상한 말이 되죠.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빛이 절대 속도라는 것을 알고 나서 시간과 공간을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B의 시점, 이 B가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A가 여기 우주선 안에 있어요. 바닥에서 요 위에까지 빛이 1초간 가는 거리라면 A가 볼 때는 1초 만에 바닥에서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근데 여기 B가 이 움직이고 있는 비행선을 B 입장에서 바라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동한 거예요. 근데 B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올라가는 빛이 이런 사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움직였으니까. 빛의 속도로 움직였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요게 1초가 흐른 건데 이 B가 관찰한 입장에서는 1초, 3초가 흐른 거예요. 전에는 시간은 절대적이었어요. 시간은 변함없이, 공간도 변함없이. 근데 그게 아니라 속도가 절대적이라고요. 빛의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 있는가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 말하고 있는 시간에 관한 성질인 거예요. 누구한테는 시간이 빠르게 가고 누구한테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요. 속도가 빠르면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 그래서 여기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1초밖에 안 흘렀는데 여기는 속도가 느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3초가 흐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젊게 살고 싶으면 빨리 움직이세요. 뭐든지. 아주 미세한 차이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지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A의 시점에서 보자면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1초가 흐른 거죠. 근데 A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반대 관점인 거잖아요. 서로. 여긴 1초가 흘렀지만 A가 볼 때 B는 3분의 1초가 흐른 거죠. 그리고 3분의 1초가 흐르면서 이런 공간이 진행 방향으로 수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비행선도 진행 방향으로 수축이 일어난 거예요. 시간은 지연되고 공간의 면적은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실제로 저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게
동시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그래서 이 시간의 역설인데, 이렇게 시간이 예를 들자면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 두 명이 어느 행성을 탐사하려고 행성에 내려요. 근데 그 행성은 좀 이따 하겠지만 중력이 강해요. 중력이 강하다는 거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걸 말해요. 이게 좀 약간 빛의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변화되는 것처럼 중력도 시간과 공간을 왜곡시켜요. 그렇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다 보셨어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별에 갔다가 모선으로 귀환을 했더니 그래서 한 1시간 몇씩 3시간 있었는데 비행기 모선에 왔더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30몇 년이 흘렀나? 이렇게 흘렀어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이런 공식을 우리가 물리 방정식으로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이나 뭐 어떤 수학 물리 방정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해낼 수 있는데 이런 방정식은 항상 뭐로 연결되냐면 equal로 연결돼요. 뭐 F는 ma 그러면은 뭐 E는 mc의 제곱 equal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은 이 시간의 흐름이 뭐 에너지의 흐름이 정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고 역방향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에 관한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이 다르게 가기 때문에 시간에 관한 물리방정식에 따라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아니면 또 중력장에 강한 중력에 가까이 가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똑같은 나이의 쌍둥이가 한 사람은 빛의 속도로 어딜 갔다 오거나 아니면 중력이 강한 곳에 갔다 오면 이 사람한테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예가 있지만 쌍둥이가 있는데 한 사람이 빛의 속도에 준하는 속도로 빛의 2분의 1 속도로 어디 먼 별에 갔다 오면 나이가 10살밖에 뭐 안 먹었는데 지구상에 있던 사람은 더 나이를 많이 먹은 거죠. 다르게 시간대가 다르게 흘러가서 그렇게 되면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미래로 간 거잖아요. 미래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로 여러분이 시간 여행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똑같은 방정식에 의해서 이퀄이니까 과거로도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과거로도 물리적 현상이 시공간이 물리적으로 과거로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로는 안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못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방정식에는 이퀄로 돼 있는데 왜 못 가는가 하면 거기에 이런 엔트로피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정방향으로만 가도록 진행되도록 하는 법칙을 말해요. 이건 엔트로피 법칙 들어보셨어요? 여기 다 나오죠. 책에 나오죠.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것에서 무질서하게끔 항상 그쪽 방향으로만 진행되게끔 물리적인 어떤 법칙, 물리적인 에너지나 물리적 질서가 무질서하게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상은 이퀄이지만 그것을 역방향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트로피 법칙 때문에 지금 나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여러분이 뭐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해도 실제 여러분의 물리적인 그런 정방향으로 가는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빨리 노화시킬 수는 있어요. 시간을 앞질릴 수는 있어도 시간을 뒤로 이렇게 역방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엔트로피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은 이런 거죠.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해요.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질량은 총량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 총량이. 근데 이 에너지와 질량이 특별히 에너지의 그 질서가 계속 무질서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우주 물리 법칙이. 그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집안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집안 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를 계속 질서를 계속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부여 안 하면 외부에서 질서를 부여 안 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벽돌을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뭐 1000년 지나고 저거를 질서를 우리가 관리 안 해주면 다 허물어지게끔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자연적인 물리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해요. 근데 이 물리 법칙상 우리가 역방향으로 진행될 수는 없는데 또 아인슈타인이 이제 빛의 속도에 관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시간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아인슈타인은 생각하기를 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공간에 대해서도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신축적인 거라는 것을, 공간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내요. 그래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아인슈타인이 볼 때 사고 실험이에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태양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뉴턴은 만류인력의 법칙이라고 해서 태양과 지구가 무슨 끈이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끌어당기는 어떤 끈이 있어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태양이 갑자기 사라지면 끈이 툭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라는 별이 즉시 궤도를 이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태양이 사라졌다는 걸 지구가 몇 분 뒤에 알게 돼요. 태양이 사라졌다는 게 지구에서 몇 분 뒤에 관측이 돼요? 8분 뒤에 관측이 돼요.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이 8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관측하자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지구에 그 정보가 전달되는 게 8분 후라고요. 그러니까 지구는 8분 후에 궤도를 이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이걸 가상 사고 실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태양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것은 태양이라는 그 질량 때문에, 무게, 질량 때문에 공간이 휘어진다고 얘기해요. 시간만 상대적인 게 아니라 공간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아까 시간의 그 빛의 속도로 뭐가 이렇게 빨라지게 되면 공간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이제 따로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한 단어로 써요. 시간과 공간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아주 무거운 질량의 별이 있으면 그 주위의 공간이 왜곡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태양이라는 무거운 질량의 별이 있어서 이게 공간이거든요. 공간이 이렇게 왜곡이 돼요. 그래서 빛도 이렇게 왜곡된 공간을 따라서 빛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측을 해요. 관찰을 해요. 그래서 증명을 해내요. 원래 이 별이 태양 뒤쪽에 있거든요. 지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별은 태양 뒤쪽에 있어서 이게 평평하다면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안 보이죠. 태양 뒤쪽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개기일식이 됐어요. 그래서 달이, 지구상에서 관측할 때 달이 여기에 있어서 태양을 가렸어요. 태양을 가렸는데 여기 있던 이 별빛이 깜깜하니까 낮에도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별빛이 깜깜해졌으니까 별빛이 보이는 거죠. 별빛이 이 왜곡된 이 공간이 왜곡된 이 곡률을 따라서 커브를 그리는 거죠. 이 커브를 이렇게 휘어졌으니까 빛도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브를 그리니까 개기일식 때 여기 지구상에서 볼 때는 여기에서 별이 보여요. 여기에서. 원래 뒤쪽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별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직선을 그으면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별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에 별이 있고 이 별이 개기일식 때 이 곡률에 따라서 왜곡 커브를 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측된다는 거죠. 실제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질량에 의해서 공간이 이렇게 수축되고 왜곡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그렇게
왜 지구가 이 태양 둘레를 도는가 하면 공간이 이렇게 왜곡됐기 때문에 이 자체 질량이 있죠. 그러니까 자체 공간에 공류를 만들어내요. 지구도. 그래서 달이 지구의 중력장, 지구의 그런 공간을 왜곡시키는 힘 때문에 이렇게 휘어진 공률내로 달이 자체의 그 공간을 왜곡시키면서 이렇게 궤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태양의 그 공률에 따라서 공간 왜곡에 따라서 그 공간 왜곡된 그 공률에 따라서 자체 질량을 갖고서 궤도를 그리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력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르면 이 왜곡된 이 공간에 따라서 시간도 느리게 흘러가는 거죠. 중력이 강하면 시간도 역시 느리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뉴턴이 생각했던 거랑 완전 정반대가 돼요. 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었고 속도가 상대적이었는데 이제는 속도가 절대 속도로서의 빛이 발견되면서 그걸 증명해내면서 과학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모아지고 이게 신축성 있는 게 돼요. 절대 시간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말은 시간의 축이 항상 동시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시간의 역설이긴 한데 여기서 100만관령 떨어진 어느 100만관령이면 너무 심했고 한 1만 광년, 빛이 1만 년 동안 가야 되는 별에서 서로 통화를 했어요, 사실은. 그럼 내가 안녕, 아니 만원경으로 봤어요. 하여튼 어떤 식으로 말하든 같은 시간대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1만 광년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만원경으로 보고 있으면 현재 내가 1만 광년 떨어진 곳에 내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만원경으로 봤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보이는 뭐 이렇게 통신 장비를 사용해서. 그러면은 빛이 전파가 1만 년 뒤에 사실은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녕 하고 지금 뭐해?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나 지금 좋은 아침이야 라고 말하면 사실 그거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거예요? 1만 년 뒤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만 년 미래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1만 년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동시성이라는 걸 말할 수 없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시간대 축이 거리에 따라서 빛의 절대적인 속도에 따라서 다 시간대가 다른 거죠. 동시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게 시간대 축이 항상 동일하게 가는 게 아니라 시간대 축이 이렇게 기울 수도 있고 이렇게 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도 과거대로 있는 거고 현재도 현재대로 있는 거고 미래도 미래대로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대 축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해요. 또 놀라운 거는 시간대 축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미래, 이 사람에게는 과거, 이 사람에게 미래, 이 사람에게 과거 이렇게 움직일 뿐더러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수직으로 와요, 그냥.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과거와 미래가 동시간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끝이 그냥 하나의 시간대 축에 동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이게 큰 패러독스죠. 역설인 거죠. 시간이 과연 있는 건가?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게 좀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가 당장 질문이 떠오르죠. 그러면은 과거에 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대 축에서 다른 시간대에서 보면 나의 과거가 다른 시간대의 현재일 수도 있잖아요. 나의 미래가 다른 시간대에 이렇게 현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시간대 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의 50년 후가 다른 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일 수 있는 거죠. 나의
30년 전이 다른 시간대에 있는 다른 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고 항상 동일 시간대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빛의 속도로 어딜 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있는 방향에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중력이 강한 곳을 가거나 중력이 좀 약한 곳을 가거나 시간대가 계속 바뀌니까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그냥 같이 쭉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좀 혼란이 오죠. 그럼 미래는 정해진 건가? 30년 후에 내가 있는 어떤 30년 후에 나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속도, 어떤 중력에서 이미 그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수상대성 이론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런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이 태어난 날도 이미 있는 거고 어느 시간대 축에는 여러분이 죽는 날도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기로 시간에 의해서 다 결정돼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로운 존재인가요? 그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에게 자유는 있는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면 인간은 자유로운가? 이런 것도 신학적 질문이긴 해요. 시간이 이미 공간처럼 퍼져 있다는 걸 말해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냥 직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시간은 항상 정방향으로만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이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어떤 그 물리적인 실체로서 다 이렇게 있다고 말하는 거죠. 질문거리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이 볼 때 이 중력에 대해서 중력장에 대해서 밝혀내면서 중력이 결국은 공간을 왜곡시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끌어다니는 거예요. 중력장 안에서. 근데 아인슈타인이 보니까 중력을 저런 식으로 설명하면 질량이 아주 큰 별은 굉장히 큰 중력장을 발생시키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간이 자꾸 수축되겠죠. 공간이 수축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쪼그라질 수도 있잖아요, 공간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볼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영원한 정상 우주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신축적이지만 이게 이 상태가 계속 되어야 된다고 봤어요. 근데 중력장 이론을 일반 상대선 이론을 발표하고 나니까 중력에 의해서 쪼그라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쪼그라지지 않게 이 정상적인 우주를 가능케 하는 상수, 거기다 플러스 뭐를 덧붙여요. 그래서 우주가 신축적이지만 완전히 쪼그라들지 않게 방지하는 그런 방정식을 새로 만들죠. 우주 상수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요. 계속 우주가 정상 상태를 유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주르주 르메트르라는 그 벨기에의 예수의 신부님인데 이분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상수를 버려요. 아인슈타인이 쪼그라들 거를 염려해서 일반 상수를 집어넣는데 원래 우주는 쪼그라든 상태에서 대폭발을 일으켜서 팽창되고 있다는 이론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주가 시공간이 수축적이기 때문에 원래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했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이론을 세우고 그런 설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주는 수축적이고 이렇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한 점에서 시작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천체만원경이 발전하면서 우주를 실제로 관측하기 시작해요.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맞다면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관찰해 보니까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그 위성 WMAP이라고 하는 위성이 허블이 맨 처음에 발견한 거에 따르면 은하와 은하 사이가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은하와 다른 은하들은 계속 팽창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풍선에 한 점을 찍고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점과 점 사이가 계속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은하와 다른 은하가 계속해서 지금 모든 방향으로 다 멀어지고 있는 일이 벌어져서 몇십억 년 아니면 몇백억 년이 지나면 우리 바깥에 우리가 밤하늘 별을 바라보면 별들이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계속 멀어지고 있으니까 빛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 때문에 도달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의 그 이론에 따라서 가설들이 있는데 이 가설들이 다 실험과 관측에 의해서 다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현대 과학자들은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됐다는 걸 다 받아들여요. 되게 이상한 세계가 지금 현대 과학에 따르면 고전 물리학이 생각지 못했던 과학적인 사실들을 계속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일 뿐더러 이 시공간은 한 점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시작될 때 1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플랑크 타임이라고 하는 1초를 10의 마이너스 43승으로 쪼개요. 1초를 10분의 1초,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만분의 1초에서 10의 마이너스 43승까지 1초를 쪼개요. 그리고 그 1초 안에 일어난 일들이 우주의 네 가지 기본적인 힘을 그때 1초 안에 생겨났다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해 주는데 맨 처음에 중력이 생긴 거죠. 빵 하고 폭발하면서 1초 이내에 중력이 먼저 생겨요. 중력이 결국에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힘인 거죠.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한 핵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자를 이루고 있는 핵이 있잖아요. 그 강한 핵력, 그러니까 강한 핵력이 나타나서 원자화 되는 거죠. 그리고 약한 핵력, 핵력 중에서 약한 원자의 핵 분열도 일어나게끔 힘이 조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원자들이 핵 분열을 하면서 핵 붕괴를 하면서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융합을 일으켜요. 분열되면서 다시 뭉쳐지는 거죠. 그게 바로 태양과 같은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핵력에 의해서 물질의 기본 입자가 마련되고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마련되고 강한 핵력에 의해서 물질이 생성되고 약한 핵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핵 융합 에너지잖아요. 여기로부터 계속 에너지가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죠. 그 전자기력, 이 네 가지 힘인데 요 마지막 힘인데 전자기력에 의해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공간,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에너지, 정보, 이 네 가지 기본 힘이 물리 법칙에 의해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게 1초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정밀도를 갖고 있느냐 하면 지구상의 모든 해안가와 사막의 모래들 중에서 선화를 내가 들어올리거나 선화를 더 집어넣으면 그 중력 값에 그만큼 미세하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항성, 별과 행성들은 있을 수가 없게 돼요. 중력이 너무 강하게 되면 다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중력이 너무 약하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그 정밀도 있는 그 값을 계속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력의 값이에요. 조금 더 더하거나 덜하면 안 돼요. 그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중력 하나만 아니라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도 힘을 그 정도로 조절을 정밀하게 세팅이 돼야 되고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져야 해요. 근데 우주에는 이런 우주의 기본적인 물리 법칙, 우주를 유지시켜주는 물리 법칙들이 20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하나하나가 다 그 정도의 정밀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가지를 다 하나하나의 정밀도를 엄격하게 맞춰서
이걸 다 조화시켜야지만 지금 같은 우주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건 불가능하잖아.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기쁘다고 로또 복권을 샀어요. 그랬더니 1등에 당첨됐어. 그래서 매주 샀어. 여러분 태어나고 나서 아버님이 매주 산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근데 매번 당첨돼. 매주마다. 그래서 내가 30년, 내가 30살인데 30년 동안 내가 로또 복권 매주 당첨됐어. 가능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빅뱅 우주에서 말하고 있는 1초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확률상 제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거를 다른 식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소위 말하는 평행우주론, 다중우주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평행우주나 다중우주를 가능케 하는 근거가 힘이 뭐냐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또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의 차원인 거예요. 결국엔 계속해서 문제의 원인을 계속해서 뒤로 소급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불가능한, 확률상 불가능한 우주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아인슈타인이 빅뱅 우주를 나중에는 인정하게 돼요. 내가 그걸 잘못했다고 그건 내가 받아들여요. 아인슈타인이 이게 맞다고. 그래서 우주가 신기하지만 하여튼 한 점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끝까지 못 받아들인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죠.